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초과정 마지막 7주차 학습 주제를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감정평가 개요. 두 번째가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가로하고 같이 그랬는데 이게 뭘 뜻하는 말인지요. 세 번째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네 번째 또 부동산 가격에다가 가로하고 같이 했네요. 의제원칙. 감정평가 다섯 번째는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 여섯 번째 원가법. 일곱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가 기준법. 여덟 번째 수익환원법. 아홉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9개 주제입니다. 감정평가론 파트는 출제가 16.2%. 시험 문제에서 보통 적게 나올 때 6문제고 7문제가량 출제되어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7문제가량 출제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론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감정평가 개요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담고 있는 뜻이 있어요. 토지 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이 아니고 건물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그 부동산 속에 건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동산도 들어가요. 그리고 기타 재산, 유가증권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단 말은 시장 가치를 판단하고 측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장 가치를 판단하고 측정한다.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화폐 금액으로 얼마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것의 경우가 평가의 감정평가의 대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 부동산인데 얘의 뭘 구하는 거냐면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객관적 가치다, 객관적 가치. 그런데 얘가 얼마냐? 화폐 금액으로 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그걸 뭐라고 한다?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념할 것은 감정평가의 개념은 토지를 비롯한 건물이나 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것들 그리고 기타 재산을 평가하되 시장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현황평가라는 말이 있고 조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현황평가와 조건평가로 하기 전에 이게 땅인데 지목이 전이라고 합시다. 근데 처음부터 지목이 전인 건 알 수 없고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주택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있어요, 이런 거. 밭인데 밭 위에 지목은 밭인 거야. 근데 그 위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요걸 뭐로 평가할까? 대로 평가할까? 아니면 전으로 평가할까? 이 땅을 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나? 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나?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이걸 볼 때 이게 뭐로 보일까? 이 땅이 뭐로 보일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이 땅이 현장에 가서 보면 뭐로 보일까요? 대로 보여야 정상이죠. 가서 딱 봤는데 전으로 보인다. 그럼 눈이 되게 좋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좋으면 눈이 2.0이나 이렇게 되면 잘 보면 전으로 보이는 거 가능할까요? 공시법 선생 눈에는 보일까? 안 보이겠죠. 그죠? 안 보여. 몰라. 똑같아. 막 이제 아는 척은 막 되게 하지만 몰라. 아셨죠? 현장 가서 보면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당연히 여기가 집 있는 걸 보니까 뭐 되겠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대로 평가하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게 현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자.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그런 뜻이에요.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대로 평가. 그게 현황 평가. 현황이 뭐냐면 현황대로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 그게 뭐냐면 현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목을 확인했어요. 근데 전인 거야. 그럼 원래 지목이 전이니까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여기에 원래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전으로 평가. 이렇게 뭐뭐를 전제로 와서 평가하는 건 조건 평가예요. 조건 평가는 새로운 상태의 발생을 상정하거나 어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 평가다 그렇게 말해요. 감정평가사들 보고 감정평가하라고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너무 조건부 평가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이게 이제 관련된 법규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느 걸 이 둘 중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냐면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이렇게. 뭐가 원칙이요? 현황평가 원칙. 뭐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원칙? 현황이 원칙. 그 다음 이제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여기가 현재 시점으로 2021년 12월 20날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 12월 15일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 2022년 도래하지 않은 2022년 7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한다. 요게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는 걸 소급 평가라 그래요.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는 걸 기한부 평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용어에 나온 것 중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 이게 감정평가 대상 물건이에요. 그럼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야 되냐면 부동산 가치가 1억이다라고 딱 구했으면 안 변하면 계속 1억이면 기준 시점이 필요 없는데 변해요. 지금 1억이지만 나중에 1억 2천이 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 그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시점.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 이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원칙은 기준 시점의 원칙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해요. 언제를 기준 시점으로 할 거냐?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는데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과거의 어느 날짜나 미래의 어느 날짜를 평가 의뢰인이 정해놓고 그 날짜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과거의 어느 날짜나 미래의 어느 날짜가 너무나 먼 과거나 너무나 먼 미래가 아니어서 가격조사가 가능하대. 그러면 과거의 어느 날짜나 미래의 어느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12월 20날 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했어요. 그런데 12월 20날 오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바람에 1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23일까지 가격조사를 했어요. 그래 이제 25일 되기 전에 빨리 제출하기 위해서 24일 날, 12월 24일 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언제예요? 23일이죠.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 날짜에 감정평가 의뢰하면서 평가 의뢰인이 날짜를 지정했어. 이렇게 이 날짜 의뢰하면서 1년 전 2020년 12월 15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지정하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날짜가 너무나 먼 과거나 미래가 아니어서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어느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면 무슨 평가고? 소급 평가고, 미래의 어느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면 기한부 평가다. 그럼 기한부 평가는 장래에 도달할 확실한 일정 시점, 말하자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 뭐 어떤 게 이런 걸 수 있냐면 이때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 시점 혹은 입주한 날짜야.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어. 그럼 분양 시점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아파트 평가하고 싶다. 그럴 때 기한부 평가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소급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다툼이 생겼어요. 친구 간에 갑돌이 을돌이 친구였는데 을돌이가 갑돌이한테 이렇게 팔았거든요. 부동산 팔았는데 갑돌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새끼가 날 속여먹은 것 같아. 그래갖고 친구한테 야, 친구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을돌이가 하는 말이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배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좀 단단히 혼을 내주고 싶어. 그래서 민형사사건과 이게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요 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안 돼. 이날 평가 의뢰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감정평가 의뢰인이 임진왜란 때 기준으로 해주세요. 요건 안 돼. 23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주세요. 궁금해요. 이것도 안 돼. 날짜를 지정했는데 그 날짜에 너무나 먼 과거나 미래여서 가격조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신뢰성도 없고, 따라서 너무나 먼 과거나 미래여서 가격조사를 할 수 없으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한부와 소급의 의미 아시겠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평가 부분과 관련이 있는 법령이에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그래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줄여서 말해볼게요. 감칙이라고. 그냥 제가 줄인 거예요. 감칙. 감자를 볶는 규칙이 아니에요. 아시죠? 감칙 제7조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럼 감칙 제7조의 원칙은 뭐냐?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칙인데,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평가? 개별평가 원칙. 근데 예외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예외예요. 원칙은 하여야 한다고, 예외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제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원칙은 법령에 하여야 한다. 예외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자, 일괄 평가하고 구분 평가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에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네. 그럼 두 개의 물건이죠. 두 개의 물건인데 이 둘이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함께 거래가 될 수 있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복합부동산. 두 개인데 하나의 물건처럼, 이럴 때는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기 일괄평가. 어떤 경우에 그러하다고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건물인데 일부러 색을 달리했어요. 여기는 주거용이고 여기는 상업용 부분이래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인데 용도가 두 가지가 함께하는 이런 걸 복합건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합건물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건물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복합건물의 경우는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복합건물이에요. 복합건물은 구분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부분 평가는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을 평가하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전체를 먼저 봐. 그러면 누가 봐도 뭔데? 복합부동산, 그렇죠? 그리고 건물이 있는 상태로 이제 땅을 봐. 그럼 땅의 이름이 뭔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건물 밑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 건부지라 부르잖아. 그게 건부지요. 건부지는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논의될 수 없는 개념이 건부지예요. 그럼 그 땅 위에 건물이 있거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건물 밑에 있는 땅이라고. 그럼 건물 밑에 있는 땅, 건부지, 따라서 이 상태의 건부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건부지 평가는 전체로 놓고 보고 아, 건물이 있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땅을 평가하는 것. 이게 건부지 평가죠. 전체 가운데 토지만 평가하는 것. 건부지 평가는 그래서 부분 평가다 그 말이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할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운데 일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단어의 뜻,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별 평가가 뭐고, 일괄 평가가 뭐고, 구분 평가가 뭐고, 부분 평가가 뭔가,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론 강좌에 들어가면 그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교통정리. 간혹가다 묻기를 단어가 비슷해서 구분 평가하고 부분 평가를 구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해보면, 자, 두 개의 물건이에요. 원래 두 개의 물건인데 각각 원칙대로 둘로 평가하는 건 무슨 평가요? 두 개의 물건을 각각 원칙대로 각각 둘로 평가하는 건 무슨 평가냐고? 개별 평가잖아. 이게 무슨 구분이요? 이게 개별이에요. 여러분 힌트 드리려고 원칙대로 그랬잖아. 제가 두 개의 물건을 원칙대로 각각 둘로 평가하는 건 개별 평가야. 근데 그 물건이 두 개의 물건인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로 평가하는 건 일괄 평가, 일괄 평가. 그 물건이 하나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을 나눠서 둘로 평가하는 건 구분 평가예요. 그 물건 하나의 물건인데 그 하나의 물건 가운데 2분의 1 부분만 평가하는 건 무슨 평가예요? 부분 평가예요. 이러면 구분할 수 있죠. 하나인데 가치가 달라서 둘로 평가하는 건 구분. 하나인데 2분의 1 부분이나 3분의 1 부분만 평가하는 건 부분. 명확하게 구분되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까의 설명들을 부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뭐라고 말하자요? 근데 이 일이 뭐라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참 진짜. 내용 잘 들어보세요. 아셨죠?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기 전에 방금 무슨 평가가 원칙이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개별평가 원칙. 아까 현황과 조건부에서는 현황평가 원칙. 지금 감정평가 규칙, 감칙 제7조에서 원칙은 개별평가 원칙.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가격, 괄호하고 가치. 이것에 대해서 하겠어요. 부동산 가격, 괄호하고 가치. 이거 뭐냐 이거야. 여러분, 감정평가, 우리 감정평가 부분이 어디에서 처음에 들여왔냐면 일본에서 들여왔어요. 일본의 감정평가 방법을 보고 따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수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 이런 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면 여기서 가격이 정해지고 여기서 수량이 정해지니까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면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그림은 사실상 어떤 그림이냐면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어떤 시장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이론적 시장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재화는 완전 경쟁을 가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이렇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누가 대신해 줘야 되냐면 감정평가사가 그걸 대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 원리를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구한다고 봤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해진 이 가격을 구한다고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따라서 뭐라고 말하면 감정평가론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누가 구한다? 감정평가사가 구한다 이랬다고요. 그게 일본의 방식이고 일본의 방법을 돌아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한다. 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나라를 따라가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선진국은 오로지 미국이지 일본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선진국으로 잘 인정을 안 해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일본 거 따라가지 않고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국 방식을 따라가려니까 미국은 달라. 미국은 두 개로 구분하는 거야. 하나는 프라이스, 하나는 밸류로.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거는 어찌됐거나 현실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 경쟁이든 불완전 경쟁이든 간에 현실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감정평가사가 구한 건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격이요. 그리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치네. 그럼 어제까지 우리 감정평가사가 구한 걸 내내 뭐라고 말해왔어요? 가격이라고 말해왔던 거를 감정평가 부분에서 미국의 방식으로 말하면 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이건 잘못 말한 거니까 이거 아니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진 것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시장이 불완전이라도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구한 건 가치다라고 말해야 돼서 하루아침에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썼던 거 오늘부터 안 쓰고 가치와 가격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 구한 건 가치라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과도기를 거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법으로 만들어냈냐면 가액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감정평가사가 구한 걸 가액이라고 하자. 자, 이제 정리해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자, 우리는 일본의 관행을 따라서 계속 그동안 뭐라고 불러왔다고? 가격이라고 불러왔다고. 그러던 것을 미국의 경우를 가서 보니 미국은 가격이라는 게 있고 가치라는 게 있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스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밸류더라 이렇게 구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다? 가액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졸지에 부르는 게 세 개가 생겼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 미국도 안 그렇고 일본도 안 그러고 우리나라가 불행히도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 약소국인 우리의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공부 안 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게 정말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통정리 해드리면 그래요. 감정평가론에 가서 가격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라는 말이 있고 가액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가액이란 말은 100% 영어로 밸류예요. 가치는 100% 영어로 밸류예요. 가격은 10중 8구가 밸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는 뭐야? 다 밸류고 얘는 100%가 밸류고 얘는 8, 90%가 밸류야.
그러면 어떤 때 나머지 10% 20% 정도는 가격이라는 말이 뭐로 부른다? 네, 프라이스라고 불려.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럴 때는 10에서 20%는 프라이스를 불러.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공부를 어떡하란 얘기야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가격이 프라이스야 밸류야? 그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가격과 가치, 시험에 감정평가론에서 가격과 가치 이렇게 나올 때는, 가격과 가치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프라이스야, 얘가 밸류.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들, 그냥 감정평가에서 가격이라고 부르는 건 전부 다 이렇게 쓴 관행이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명칭을 정해주기를 여기를 부동산 가격이론이라고 명칭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그 국토부 직원이 명칭을 시험범위라고 해서 우리한테 국토부 직원이 정해준 건 아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갖고 이걸 목차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누가 추렸냐면 국토부 직원이 추렸다고.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부동산학개론의 시험 여러분 보면 범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차에 부동산 가격 이론은 프라이스 이론이 아니야, 밸류의 이론이야.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감정평가론에서 말하는 8, 90%는 다 뭐라고요? 밸류. 아무 말 없이 가격은 다 밸류야. 이거라고. 이거 감정평가 일본의 관행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그 대부분 다 일본의 관행을 그대로 사용해서 아직도 가격이라 그래. 여러분 초등학교라고 이 부르는 말이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지가 문민정부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 90년대 초반. 이게 일본 국민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국민 학교라고 붙인 거거든. 한국 신민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용어는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로 바꿨거든요. 여전히 간혹가다 말하면 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 몇 년 전에도 어떤 분이, 제가 이게 분수 알려드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분자 분모 그걸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게 분자요, 밑에 게 분모고. 자식 얻고 다니는 엄마는 있어도 엄마 얻고 다니는 자식 찾아봐요, 있나? 그 위에 게 자식이고 밑에 게 엄마예요.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다니까. 그분 합격했어요. 분자 분모도 구분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간절하거든. 알려준 대로 막 뭐든지 해보려고 그래. 누트도 몰라요. 자기는 누트를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누트를 계산할지 모르니까 제가 누트 누르는 법을 계산기로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야. 자기 이렇게 누트 할 줄 안다고. 누트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계산기 그냥 누른 건데.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합격했어.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학력하고 관계없어요. 머리하고도 관계없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영향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기는 관행이란 말이에요. 그 관행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러? 아직도 가격이라 부른다고. 감정평가에서도 가격이라 불러. 근데 그건 뭐다? 실은 알고 보면 밸류다. 근데 어떤 때만 가격이 프라이스라고 사용되는 거다. 가치하고 가격이 함께 나왔을 때. 이때 빼고는 앞으로 감정평가로서 말하는 가격은 거의 대부분 다 뭐다? 밸류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가치는 당연히 밸류다. 가액이란 놈은 또 뭔 말이냐? 학자들이 이걸 막 과도기로 만들어낸 법령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가액이다. 차라리 만들지 말지. 괜히 우리가 다뤄야 될 게 3개 생긴 거야. 차라리 만들지 말고 그냥 가격이나 가치 2가지 하든지. 그런데 법령에서는 가액이라 하고 있거든.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시상가액 전부 밸류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가액 이런 말 나온 건 전부 다 밸류. 가치, 밸류. 가격이라 나오는 건 10중 8구 밸류. 그런데 어떤 때만 가격이냐? 프라이스로 사용되는 것은 가치하고 가격이란 말이 동시에 같이 나왔을 때, 2개를 비교할 때, 그럴 때는 뭐다? 가격이 프라이스다.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갑니다 이제.
하다 보면 감이 와요. 아우 헷갈려. 그러지 마세요.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럼 내가 부동산을 가지면 이익이 생겨요. 미래이익의 현재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소유권 가치. 가격과 가치가 있다고 치면 이럴 때는 가격이 뭐라고요? 프라이스. 그리고 가치는 밸류.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럴 때 프라이스인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에요. 2021년 7월 1일은 지났죠. 그때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1억 넘어가고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넘어갔거든요. 그 1억 원은 뭐다?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거래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 그래요.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예요. 가치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에요.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거나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져.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 아무리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더라도,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할지라도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제한된 값이에요. 그리고 가격과 가치 사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오차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2021년 7월 1일은 지났고 1억이라는 그 금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나 가치는 평가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란 추상적 개념이에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2021년 7월 1일 딱 1억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점에 하나예요. 근데 가치는 평가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자, 여러분, 토지 보상하기 위해서, 수용할 때 보상하기 위해서 평가했어. 보상평가라 그래. 그리고 그렇게 나온 가치가 보상가치거든요. 그렇게 평가된 가치하고 담보 능력이 있는가 없나 평가해. 담보평가. 담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담보가치야. 그게 달라, 둘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해서 과세평가인데, 그래 나온 가치를 과세가치라 그래. 얘도 또 달라. 그러니까 방금 보상가치 다르고 과세가치 다르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치가 다른 거예요. 보상하기 위한 게 다른 거예요. 담보가치가 또 다르고. 이렇게 주어진 시점에서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뭐다? 가치예요. 그러나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치하고 가격하고 구분하는데, 가격은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때, 가격과 가치할 때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는 밸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부동산 가격 이렇게 보통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실은 알고 보면 가치인 밸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맞아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 사이는 뭐가 존재하냐면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단기에, 그래서 괴리, 단기의 괴리. 단기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말은 얘는 분명히 가치가 1억이에요. 그 물건의 가치는 1억인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1억 천이 될 수 있어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9천이 될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가치와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단기는 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에 가치가 1억인데 가격이 9천이면 사람들이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봐도 1억 가치가 있는데 현재 9천으로 돼 있으면 사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가치하고 가격이 같아져요. 가치가 1억인데 가격이 1억 천이면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수요가 줄게 되고 가격이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로 회귀가 돼서 뭐 가치도 1억이고 가격도 1억이 되는 거예요. 장기로 가면 가치는 1억인데 가격은 1억 천이 될 수도 있고 9천이 될 수 있는데, 1억 천이 되면 사람들이 안 사서 1억으로 떨어지고, 9천이면 사람들이 사서 1억으로 올라가고, 결국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같아져요. 그래서 시험에 단기의 괴리, 장기에 일치하는데 이게 뒤바꿔 나왔었어요. 그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 발생 요인이든 가치 발생 요인은 전부 다 밸류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밸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효용. 효용을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 그래요. 유용성이란 쓸모성이에요. 유용성과 효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풀어 말하면 쓸모성이에요. 쓸모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다만 쓸모성이란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되게 쉽고 편한 말이 있는데 대부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시험에 나오는 말로 적응하는 과정. 이게 뭐다? 시험 공부 과정이에요. 근데 적응을 되게 빨리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적응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셔요. 끝까지 버티면서 내 걸 고집하면서 내가 실력이 올라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맞은 점수를 끝까지 유지하는 분도 있어요. 빨리 적응을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시험에 나와요. 효용, 유용성. 효용이란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뜻은 무슨 뜻이다?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장들을 기술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되게 쉽게 하고자 제가 설명한 걸 문장으로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다 시험에 나온 문장들이 있어요. 이게 다 시험에 나온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으로 보여드림으로써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익숙하게.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저런 것들이 지문에 기출지문들이 있어서 이게 나왔던 시험들 여러분이 보게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가는 데다 찍게 되면 정답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나 기출문제 풀어보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32회 거 풀었는데 65점 나왔어. 또는 31회 거 풀었더니 70점 나왔어. 근데 왜 에듀윌 모의고사 보니까 45점 나올까? 에듀윌 모의고사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출문제가 점수가 잘 나오는 까닭은 이렇게 계속 제가 밑바탕에 깔면서 니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필요나 욕망 혹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뭐라고 해요? 효용이라 그래요. 이거는 수요를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효용의 증가나 유용성의 증가, 이 말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의 증가인데 주거용 부동산 같으면 이 효용이란 게 쾌적성 플러스 편리성이에요. 사실 시험에는 쾌적성만 나왔는데 쾌적성만 있으면 안 돼요. 쾌적성에 편리성이 더해져야 최고의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에서 쾌적성만 따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 집을 지으면 제일 좋으냐면 전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30분 간 다음에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1시간 반 걸어 올라가는 곳 있죠. 그런 곳에 집을 지으면 엄청 쾌적한 곳이죠. 산 위에다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쾌적하긴 한데 나중에 집 팔 때 절대 안 팔리죠. 그러니까 편리성이 반드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판교가 분양을 할 때 동판교가 더 나으냐 서판교가 더 나으냐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동판교는 전철 노선도 있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편리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권도 형성되고, 그 대신 서판교는 쾌적성이 있고 좀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편리성을 더 우선으로 쳐서 동판교에 이게 율이 높았어요. 경쟁률이 높았어요. 저는 괜찮은 곳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청약 같은 걸 할 때 해봤거든요. 기록적으로 진짜 많이 떨어졌죠. 한 10번도 더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서판교를 했죠. 왜냐면 경쟁률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가치나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서판교가 나을 것 같다. 당연히 떨어졌죠. 순위가 1에서 12 안에 대기 순서라도 있으면 제가 기다려 볼 텐데 그 순위에도 안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처음에는 동판교가 많이 떴지만 나중에 서판교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갔죠. 쾌적성, 편리성.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쾌적성이 있는 상태에서 편리성은 더해줄 수 있지만 편리성만 있는 곳에 쾌적성이 따라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곳이 최고의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역시 말해도 수익성이에요.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생산성. 이런 게 뭐를 의미한다? 전부 다 각각의 부동산에서 유용성, 말하자면 효용을 의미한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쾌적성과 방금 말한 것처럼 편리성이 더해지면 최고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서 수익성이 더해지면 최고의 부동산, 공업용에서는 생산성이 더해지면 최고의 부동산이 된다. 얘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 다음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이란 말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희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진짜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뜻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거든요. 반드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반드시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지불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수요예요. 그래서 얘는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수요, 공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이것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경제적 요인이에요. 경제적 요인. 근데 부동산 가치를 발생시키는 경제적 요인 말고 법률적 요인도 또 있어요. 하나. 부동산의 이전성이란 이렇게 부동산을 들고 이렇게 딴 데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이전, 소유권의 법적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백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발생하는 얘는 법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야. 경제적 요인인 얘네 셋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얘는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법률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법적 이전성.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그러면 효, 상, 유, 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효상유인은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곧잘 나와요. 그럼 앞으로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에요. 교환의 대가인 교환 가치를 가액이라 불러요.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했죠? 밸류라고요. 이게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법령에서는 가액이라 해놨다고. 그다음 용익이란 말 들어보셨죠? 물건 구분할 때 무슨 물건 용익 물건하고 또 담보 물건 용익 물건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용익이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그럼 용익의 대가, 내가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사용 가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료라고 불러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임대료라고 부르죠. 근데 임대료라는 말은 임대인 입장에서 부르는 말이죠. 임차인 입장에서 부르는 말은 임차료죠. 그러니까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쓰면 임대료인지 임차료인지 대나 차를 빼면 임료가 되죠. 일본에서는 임료란 말을 주로 써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역시 임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교환의 대가인 교환 가치가 가액이고 용익의 대가인 사용 가치가 임료예요. 여러분 원물이니 과실이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원물과 과실이란 말을 들어보셨지만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원물 과실 말고 원본과 과실이란 말도 들어봐요. 앞으로 민법을 공부 더 많이 하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공부가 더 된 상태에서 여기서 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법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이만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법 공부가 더 되면 제가 그걸 또 연결을 시켜드려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치예요. 여기서 권리란 말은 물건을 중심으로 하지만 채권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채권도 공부하셔야 이런 말들이 잘 와닿고, 그 다음에 이익의 대표적인 예는 권리금을 말해요. 그 부동산의 가치는 1억인데 거기에 2천만 원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면 그 부동산을 넘겨받으려면 1억 2천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금도 그 가치 개념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권리 이익의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는 변해요. 부동산 가치는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억 1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또 떨어져서 9천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1억이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 1억인지 기준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게 1억이라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얘와 똑같은 이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시점이 2021년 12월 20날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2020년 12월 20날이에요. 그러면 1년 전이네? 그러면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이 얘가 얼마냐면 1억 원이에요. 그럼 얘가 1억 원이니까 얘도 1억 원이다라고 말하면 합리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을 보니까 10% 가격이 올랐네? 그러니까 얘는 1억 1천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이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부동산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시점 수정에 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뒤에서 또 배워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쉬워요. 이 부동산의 경우를 예를 말이죠. 과거에 1억에 거래가 됐다. 그런데 실은 누가 봐도 이건 싸게 거래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 간의 거래가 된 거예요. 친구 간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사정이 개입됐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누가 봐도 한 1억 정도 할 것 같은데 8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8천에.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친구 간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20% 싸게 거래가 된 거래. 자, 그럼 20% 싸게 거래가 됐다? 그럼 정상적인 거래는 얼마? 그렇죠. 1억으로 바꿔놔야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친구 간의 거래로 사정이 개입된 거야. 그걸 정상적으로 바꿔놓는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 따라서 사정보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가 부동산에는 저렇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쉬워요. 사정상 금매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거래, 친지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가 쉬워서 그걸 그렇지 않는 상태로 바꿔놔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가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1억 하고 구했다고 해요. 1억이라고. 그때 그거를 뭐로 본다? 마치 시장에서 가치가 정해진 것처럼 본다. 그래서 마켓밸류라고 불러요. 시장가치.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한 그 가치를 시장가치라 부르는데 시장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법령에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시험에 나와.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내용을 다 외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택하는 방법이 분들이 되게 많아요. 1번의 방법을. 2번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거는 다 외우시는 방법이고 2번의 것을 택하는 방법은 그냥 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라고요? 길다. 길다. 2번의 방법을 택하실지 1번의 방법을 택하실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1번의 방법을 택하는 분도 아주 많아요. 다 외우시는 분. 끝까지 외우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너무 기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길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험지에 나오면 말이죠. 우리 시험지에 나오면요. 우리 시험지는 A4 용지 아니에요. 8절지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8절지보다 조금 더 커요. 우리 시험지는.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은 A4 용지로 봐요. A4 용지 사이즈예요. 시험지가 달라요. 같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지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지가 달라. 공인중개사 시험지는 우리가 8절지 아시죠? 큰 거? 그거보다 좀 더 커 시험지가. 그래서 그 시험지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도 이렇게 반 나눠서 시험지만 나오거든요. 무조건 3줄 이상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3줄 이상이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길다는데 몇 줄 이상이야? 3줄 이상이야. 그러니까 3줄 이하로 나오는 건 다 틀린 거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다 외우시든지 시험지로 3줄. 우리 시험지 글자 자간과 다 그게 다 규격이 돼 있거든. 크기하고 글자 크기, 자간 다 구경이 돼 있는데 무조건 3줄 이상이라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5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 첫 번째, 대상 물건의 시장성. 시장성 있는 물건이라 해야 돼. 두 번째는 통상적인 시장. 그러니까 시장성 있는 물건이란 말은 예를 들어 봐요.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 시청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구할 수 없어. 그 다음에 통상적인 시장이란 아까 이론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너무 이론적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뭔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시장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란 말은 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걔가 시장 가치가 정해지기에 충분한 시간. 너무 길어도 안 돼. 너무 짧아도 안 돼. 너무 짧으면 금매해야 되고 너무 길면 요즘엔 안 쓰는 말인데 금매와 대응되는 말이 방매란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동산 물건이 시장에 너무 오랜 동안 나와 있으면 이 부동산 물건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인 가치가 형성될 수가 없어. 그러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한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집 팔 거야. 그러면 얼마 정도 염두에 두고 내놓으면 되냐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시장이 정상적일 때. 그냥 내놓으면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사고 파는 사람 팔고 하는 정상적인 시장일 때 한 2, 3개월 정도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 정통한 당사자란 말은 그거에 대해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5억짜리면 5억인지 사는 사람도 알고 파는 사람도 안 상태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5억짜리인데 얘만 몰라서 3억에 내놨네? 이런 거는 정상적인 가치가 아니야. 그림을 팔았어. 집에 있는 아주 그냥 그림같지 않은 그림에서 에이 처분했어. 20만 원에. 기분 속이 다 시원해. 그림 처분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피카소 그림이래.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딱 근데 내가 분명히 판 것 같은데 신문에 났는데 2억이래. 그거 알면 아마 수명 단축될걸?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그게 2억이면 2억이고 5억이면 5억이고 아는 상태에서 거래가 된 것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발적인 거래라 해야 돼. 강요가 된 거래는 안 돼. 파세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근데 안 팔아? 죽을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썼어. 벌벌 떨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집은 반드시 경매로 팔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경매로 팔고 싶어. 우리 집은 꼭 경매로 꼭 팔렸으면 좋겠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결정된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아니야.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자발적인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고 정상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래가 된 거 말해요.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5가지 대통출거당 5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장황해질 수밖에 없고 아까 몇 줄? 3줄 이상 돼야 된다. 아셨죠? 아셨어요? 앞으로 봐보세요. 모의고사 다 2줄로 나오지. 땡! 한 줄 나온 거 땡! 3줄 이상 오케이. 그래서 시장가치 개념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대상 물건,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자발적인 거래. 그 다음 부동산 가치 결정 과정을 한번 보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부동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걸 가치 발생 요인이라 그래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 가치가 정해지는 13가지 원칙. 여러 가지 원칙이라 해서 가격 원칙 여러 가지란 뜻에서 재원칙. 이게 작용해요. 이게 인풋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아웃풋 산출이고 이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 부동산 가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은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해 만든 거니까. 이 장 지금 배우는 파트 전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할 때 수요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해요. 그리고 다시 이 부동산 가치는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치의 이중성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의니까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이렇게 효상유의 4가지. 근데 이건 어느 하나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상호 결합으로 가치가 결정해요. 상호 결합으로 가치가 발생해. 그런데 이 가치 발생 요인은 형성 요인에 영향을 안 미쳐. 이렇게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는 영향을 안 미쳐요. 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가 있어요. 일지계. 그런데 지역 요인은 요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 그러고 가치 형성량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좀 이따 할 거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일지계는 효상유의에 영향을 미치지만 효상유의는 일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일지계가 변해. 일지계가 변하니까 효상유의가 변해. 그래서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치가 변동해요. 부동산 가치가 변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얘가 변하니까 얘도 변해. 그래서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치가 변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게 흐름이 있는지를 앞으로 계속 이걸 갖고 반복해 드릴 거고 1월 달부터 나가는 프린트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하는 걸 다 넣어드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체킹해드리고 그럽니다.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우리 쉬었다가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으로 갈게요. 쉬었다 하시죠.